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시 계획의 전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이고요. 10쪽이고요. 네. 그래서 본 내용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단지 계획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10쪽의 맨 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패러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위 것은 단지 계획은 산과 강으로 구성된 자연 지형을 인위적으로 정지하고 도로로 구분하여 블록별 각각의 성격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는 주거, 상업, 교육, 공원, 업무, 근린생활시설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자연의 조건을 조율하고 경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cultivate라고 하는 부분에 좀 강조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그랩의 그 키워드는 살아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경작, cultivat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구체적인 시각에서 설명하자면 한 지역에 정착하는 인간의 거주 및 생활환경, 자연 환경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에 인위적 계획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공간구조, 거주자의 요구, 시각 및 지각 작용 등을 조화시키는 기술이며 환경 요소인 가로막, 녹지, 주거동, 근린시설, 주차장, 인동간격,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등을 구상하여 접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러그랩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단지, 주택, 사용자는 주거 단지 구성의 3요소로서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 사진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로변에 근린 생활시설이 오른편에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공동주택 단지의 그 건축물이 보이고 있고 그 앞에는 행정센터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국지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주거 시설이라고 주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쪽으로 보셔서요. 11쪽에 단지 계획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모 지구 일원의 그 지도는 대표적인 왼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와 강으로서 전부 구획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뒷부분엔 이제 나오지만은 주택단지가 도로의 폭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범위에 있어서 단지계획은 건축, 도시계획, 조경, 토목 등의 연계 영역에 속하며 교집합적인 거죠. 그래서 함께 이것이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은 정책 지향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커다란 이런 계획이라고 본다면은 이 단지 계획은 대상이 명확하고 목표와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도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 해제지구,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행복주택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단지 계획에 있어서의 건축과 도시계획적인 부분, 그리고 조경과 토목에 관련된 이 경계선상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항상 빠치지 않고 늘 체크해오고 늘 검토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11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도표로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단지계획의 지향점 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에 두고 도시계획, 토지, 시장, 경제, 사회, 안전, 기술, 문화, 복지 이런 여러 분야들이 다 함께 작동하고 있고요. 또 오른편 쪽에 보면은
단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그리고 토목, 환경, 조경, 5개공간, 건축 디자인 이 전부 어우러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서 발췌를 해서 좀 더 각색을 하고 발전시킨 부분인데요. 여기에 또 경험상 보면은 지하 구조물, 그리고 집안조사 결과,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에 의한 내용들, 그리고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구조물의 구조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공학적인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계획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상 그 많은 이런 그 건설과 계획에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폭넓은 그런 지식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세한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요, 단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오른편 쪽으로는 광역 및 국토계획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경제적, 정책, 지향적, 그리고 범용적,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면도 3000도 이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단지 계획을 3000도의 지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오른편 쪽으로 가면은 만도까지도 가죠. 만분의 1 스케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단지 중심으로 해서 왼편으로 보면은 단위 가구, 건축물 획지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이면서 실행적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상세도인 10분의 1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그 전공 분야, 특정 전공 분야를 넘어서서 이 설계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2쪽 넘기겠습니다. 12쪽 넘기시면은요, 맨 위에 단지계획의 목표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참고 문헌에서 발췌를 해서 또 발전을 시킨 겁니다. 참고 문헌은 맨 뒤에 478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인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단지계획의 목표는 건강과 쾌적성, 목적과 기능의 만족, 커뮤니티의 형성, 다양성의 추구, 변화의 융통성, 그리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 에피시언시,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하죠. 효율적으로 개발이 사업성이 맞아야지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단지계획의 시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의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뽑아내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이 1장의 첫 부분은, 단지계획의 시행 부분은 페이지 438쪽에 11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역시도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단지계획의 시행 부분을 보면은 단지계획에 착수하면서 인터넷과 발간물 등을 통해 도시 현황, 관련 법령의 규제 등을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도시 현황으로서 인구, 주택 현황, 장래 계획, 주요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청약자 쭉 가입자, 이 자료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관련 법령에 규제해서,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국은 이건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이퀄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은 마찬가지로 국토 이용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건축물 또는 주거 현황,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때 있어서의 어떤 성격을 부여하고 그 성격을 하나의 룰로,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으로 보면은 어떤 그 호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등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밑에 보면은 토지이용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예, 이 토지이용 규제에 있어서는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는 그 규제되는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장 관리 권역인지 억제 구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용인, 안성, 광주시 같은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있어서의 규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세 도시들은 각각의 군별로, 각각의 시별로 전부 규제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13쪽을 보실까요? 13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의 여부를 이렇게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등 각종 조례, 건축조례, 도시조례,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죠. 그것은 어디서 보느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법령체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가와 허가, 승인이라고 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것은 기속과 재량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 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가는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법에 맞춰서 그리고 기존에 맞추면은 무조건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가입니다. 그리고 승인은 상당 부분 재량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 승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0세대, 50세대 이상의 주택들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져 있는 그런 규정만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이것은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나 공동위원회 같은 심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행정적인 처분을 얹어서 승인을 허락을 해주는 것이 승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허가죠. 허가는 기속적인 부분하고 재량적인 부분에 중간 인가와 승인의 그 중간적인 그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속과 재량의 그 중간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규정에 다 맞으면은 통과가 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지자체 행정청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가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허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가는 학원 설립 인가 등과 같이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와 허가, 승인 요 세 단어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보지 여건을 보시면은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공공주택지, 도시개발, 조합사업 후보지 성격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후보지의 여건에 있어서 보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업 진행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 계획은 시계열별로 어떻게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후보지 주변 여건 조사에 있어서는요, 중간 문구에 지구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행정 중심지와 상업 중심지로부터 해서 행정 중심과 상업 중심, 이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상호 간의 유인력의 우열을 지도상에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시의 중심이고 도시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기술한 문구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군의 세력권에 위치한 후보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상가의 점포주, 부동산 업소, 행정관청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밑줄을 그시죠. 그리고 이 책은 과감하게 빨간 펜을 과감하게 그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정관청에 들어갈 때 이 책을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녀서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지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빨간 펜 긋고 그다음에 바뀐 것은 그 빨간 펜으로 해서 또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이 아주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의 점포주, 부동산업소, 행정관청, 이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주변 도로에 대해서 이제 체크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관습로, 그다음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확장 이런 부분이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확장 이 부분은 12쪽에 나와 있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관리하는 계획하는 것이고요. 관습로는 기존에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관습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 도시계획도로가 완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관습로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길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없앨 수도 없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설치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자, 14쪽 보시겠습니다. 14쪽 보시면은 이게 그 위치도의 사례입니다. 위치도는 도상 검토 작업을 통하여 후보지에 대한 잠재력과 성장축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재력과 성장축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도시 기본계획이죠.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뭐예요? 5년마다 하는 실행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위치도의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안동시인데 안동역이 오른쪽에 역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보이죠. 결국 안동역과 시청, 상업지역이 있는 데가 바로 그 시에 있어서의 핵심 부분, 중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세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주변 환경에서 수목과 문화재가 가장 또 이게 키워드입니다. 문화재 이 부분은 밑줄 긋고 별표까지도 하세요. 그러시고요. 자, 이 문화재 부분은 뒤에 그 영향평가 때 또 나오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있는 그림은 후보지 전경 사례죠. 반드시 후보지를 가봐야 됩니다. 반드시 후보지를 가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다 관찰을 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요즘 아무리 구글 지도가 잘 돼 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미기후에 관한 영향, 그리고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기록을 남겨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5쪽의 맨 위에 보시면은요, 또 인접지 토지 이용이 또 체크해 볼 사항들이죠. 인접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4번에 생활여건 및 공급시설 해서 오배수 처리, 그 다음에 쓰레기 하수종말 처리장, 오수 차지 광고, 이렇게 쭉 나열한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옆에 여백에다가 또 기록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8번에 고압 철탑 유무해서 지중화 계획이 있는지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철탑은 기본적으로 철탑에 높이가 있으면 그 철탑 높이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기장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뒤편에 이격거리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고압 철탑의 유무 부분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녹지는 뭡니까? 이 퀄리티입니다. 삶의
퀄리티고 행복지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접근 가능한 그 공원과 녹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해서 이런 어떤 여백, 삶의 여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 15조 아랫부분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